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과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지금 공개 변론을 열고 한창 중인데요.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이전에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공개 변론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선 네네. 권한쟁의 심판이 무엇인지 짚어주시고요.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공개 변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짚어주실까요? 일단 그 권한쟁의 심판은요, 이제 헌법 기관 간의 서로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권한의 존부라고 합니다. 예. 또는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가지고 있느냐를 다투는 것을 이제 권한쟁의라고 하고요. 이러한 심판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죠.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그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한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와 검찰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절차에 있어서는 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또 침해 대상이 누구냐 또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어떤 청구인의 법률의 심사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 변론은요.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쟁의 심판에 관해서는 공개 변론을 반드시 하기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해서 무효다. 이런 네. 주장을 펼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잖아요. 네, 네. 우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국회 측의 입장은 각각 다른데 쟁점들이 있잖아요. 자세히 한번 짚어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쟁점은 검수완박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 절차에 있어서 법에 위배되어 있느냐, 위배되지 않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사위에서 회의를 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안건조정위원회는 지금 국회법에서는 여야 동수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 정당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번 검수완박법 때 민주당에서 사실은 6명인데 3대3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4명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통과가 안 되니까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결국 이 머릿수를 맞춘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탈법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건조정위원회 절차에서 무효다는 거고 또 이런 조정위에서 어떤 무효인 걸 근거로 해서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전체 회의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절차에서 위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편법으로 또는 이제 꼼수로 이런 식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청구인인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이제 침해했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국회법과 헌법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무소속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상 무소속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이런 걸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영배 위원을 위장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 안건조정 위원으로 선임했던 이 부분 가장 큰 쟁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부분은 이제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탈당을 했으면 무소속이잖아요. 예.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동수로 한 것은 분명히 이제 법상 문제가 없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민영배 의원이 그 당시 탈당할 때 모습과 또 탈당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 그러한 행동도 많이 하고요. 또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언사랄지 이런 걸 전체로 보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안건조정위의 통과를 위해서 이런 뭐 탈당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뭐 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에 위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위배냐
위법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예.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안의 조정 없이 14분 만에 의결을 했다. 국회법이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14분 안에 국회법이랄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과연 이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에 너무 이제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사에서 통과된 법안이 또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수정안이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안건조정위랄지 법사위 통과한 이런 법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네. 이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건조정위랄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와 검찰에서 청구한 내용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 위반이 아니냐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이번 심판 청구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은 국회 선진화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민주당은 위장탈당도 아니고 국회법 위반도 아니다 이런 주장으로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쟁점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게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입법 행위를 헌재 결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런 게 있죠. 그 전에 이제 미디어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의 법률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러한 시민권을 기본권을 침해한 그 법률안이 무효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사실은 무효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만약 절차 위배에 있어서 검수완박법이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특히 이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면서 네. 그러면 그 원인이 됐던 검수완박법이 무효냐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은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예.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틀려서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기관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정치 또는 이제 국민, 국가 이런 태도 안에서 어떤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치에 합당한 것인지 이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헌재가 심리 중인 검수완박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이 두 건이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국민의힘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건데 두 사건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이게 아직 병합되지 않았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것은 일단 청구인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침해당했다는 이익이 법률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네. 또 검찰의 어떤 수사권 자체가 헌법에 이미 보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의 전제로서 헌법에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유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절차 과정에 있어서는 유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심판하고 법무부에서 심판이 거의 동일은 되지만 침해의 법이 뭐냐 이거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고심 많이 하겠지만 병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과연 현재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기려면은 재판관 9명 중에서 5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성향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예. 뭐 일반적으로는 성향에 의해서 진보 성향이냐 그러면 사실은 뭐 지금의 야당 편, 예. 그럼 보수 성향이냐 하면 뭐 여당 편 이렇게 마치 이제 공시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9분 중에서 5분이 진보 성향이고요. 또 9분 중에서 8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이러한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절차 위배에 관해서 뭐 다 법조인 아닙니까? 예. 법조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절차가 위배가 된다고 판단을 하면 어떤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에 가리지 않고 그에 좌우되지 않고 뭐 엄격한 판단을 한다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 뭐 위배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헌재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쉐어런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우선은 쉐어런팅 뭡니까? 예,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문제 제기는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봐요. 네. 쉐어 런팅이라는 것은 쉐어는 우리가 공유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런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패런트, 그러니까 부모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의 양육에 관한 거랄지 어린 자녀들과 관련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SNS는 이제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까? 또 카페에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을 우리가 쉐어 렌치라고 하고 예. 또 이렇게 올리는 행위를 쉐어 렌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올릴 때 과연 자녀의 동의를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네. 또 자녀들이 특히 막 어리면 그걸 동의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고요. 그거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뭐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걸 올렸을 때 그러면 아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만약 성인이 되고 또 훗날에 본인들이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뭐 친구를 만난다랄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사회적 행위할 때 굉장히 또 불합리하게 또는 불이익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쉐어런팅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고 찬성하는 입장은 자녀가 행복할 거다. 그래서 행복한 사진만 올리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쉐어런팅에 대한 문제점을 또 지적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타 자녀의 내밀한 사생활을 보지 않을 권리도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쉐어런팅 자체는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행복감 그런 것들을 외부에 좀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고요. 예. 육아에 대해서 어떤 공유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좋은 점도 꽤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과도하게 노출을 했을 때 어떤 유치가 추적이 된다랄지 네.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는 거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쉐어 렌팅 때문에 유괴 사건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이죠. 아동의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어떤 과도한 이러한 공유 의욕 때문에 아동의 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아동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결국 아동 중심으로 보면 오히려 단점이 좀 많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2024년부터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예. 아동을 보호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지금 시범 사업을 일단 실시를 하겠다는 거죠. 네, 해외에서는 이미 지금 쉐어런팅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정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까지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쉐어런팅은 사실은 이제 부모가 일방적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또 경우에 따라 물론 아동의 어떤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동이 어리기 때문에 네. 변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선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녀가 어떤 쉐어런팅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할지 삭제를 요구했을 때 삭제가 돼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현행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잊혀질 권리를 아동에게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보호 대상을 뛰어넘어서 예. 자기 권리의 주체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는 14세 미만에 대해서만 보호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8세 미만을 나누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동의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네. 자기의 어떤
영상이랄지 사진이랄지 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이 법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마 뭐 시범을 23년도까지 시범 실시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24년도에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다고 해서 이제 무제한으로 이러한 권리가 주장되는 거 아니고 경우 따라서 이제 법과 관련된 거 있죠. 범죄와 관련됐다랄지 아니면 재판과 관련돼 있을 때 이걸 삭제해버리면 이제 증거 측면이랄지 어떤 법원에서 소송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도 어떤 제한을 두고 이런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제 제정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부모들이 자신의 올린 사진이 훗날 자녀의 장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건데 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인데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세 모녀와 분양 대행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확히 이 사건 먼저 짚어주실까요? 일단 뭐 피해자가 136명이고요. 예. 피해액이 298억입니다. 굉장히 금액이 크죠. 이것은 어떤 범행 수법을 보면요. 네. 김모 씨가 있어요. 김모 씨하고 밑에 두 자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자녀하고 또 이제 분양하는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랄지 빌라랄지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을 짓고 나서 건축하는 대금을 이제 건축주에게 주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건축 대금을 뭐 집 한 채당 뭐 2억을 주의한다고 한다면 그 2억에 분양을 대행하는 사람이 가져갈 이익, 그다음에 이 사기꾼인 김모 씨가 가져갈 돈을 합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걸 결정을 해서 임대를 얻는 사람에게 임차를 놓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러한 건물들이 매매는 잘 안 되고요. 임대차가 잘 되는 그런 지역에서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건축물인 그 집값보다도 전세금이 더 많잖아요. 임차 보증금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임차 보증금을 결국 받을 수 없는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인원수도 많고 금액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네,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대검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아마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검찰은 이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기소가 되면 구형을 할 수가 있고 만에 하나 구형한 것보다도 형량이 너무 적게 나오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하게 가볍게 처벌을 받는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고 네. 첫 번째는 이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형량을 대폭 상향을 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전세 사기는 서민 사기거든요. 특히 뭐 2030 청년들 또는 이제 신혼부부 굉장히 또 어려운 사회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는 사기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엄벌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밝힌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3D로 제작된 사제총으로 피살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총기 안전지대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여수 화살총 사건도 있었고요. 총기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선 내용 먼저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제 총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하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총기와 관련해서 엄청난 인명 살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군대에서 가지고 있는 총이랄지 뭐 경찰관이 소지한 그런 총처럼 그런 총을 법에는 소지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그다지 뭐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총은 구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SNS랄지 뭐 우리가 말하는 유튜브랄지 이런 데 보면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뭐 아베 총리 이번에 사건 자체를 우리가 다시 되새겨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제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포 도검 화약류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거에 규제가 되지만 예. 사실 사적으로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좀 사각지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물론 만들어서 그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기 자체는 현재 얼마든지 총기를 만들어서 자기의 목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하고 더군다나 뭐 인터넷이랄지 여러 가지 SNS에 나와 있는 그러한 뭐 설계 제작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재를 할 것인가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제 총기와 관련된 사건도 많지가 않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터넷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 강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제 총기를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뭐 규제 자체는요 사제총은 뭐 은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예방적 차원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예. 단지 총기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사실 설계도가 없다 하더라도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6년도에 그 사제 총기로 오페산이라는 데서 그 경찰관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아베와 관련된 암살 사건을 보면서도 이제 총기를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조잡하죠. 네. 그렇지만 격발할 수 있고 화약을 넣어서 어떤 치명적인 그런 총알이 나갈 수 있게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어떤 3D 프린팅 그에 관한 기술이 엄청 발달되기 때문에 심지어 뭐 자동차도 3D 프린터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총기 같은 경우는 더욱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3D 프린터에 관한 법에 보면 생명과 신체 유해를 가하는 물품은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그것은 그러한 그 3D 프린터 종사자에 한해서만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면 3D 프린터로 어떤 살상이랄지 아니면 뭐 굉장히 신체와 생명에 위험한 물건을 만들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예. 뭐 제정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